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주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에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우는 방법들을 상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주 씨, 오늘 1부에는 어떤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첫 교시에서는요, 이태우 MBN골드 매니저의 이젠 구리 말고 광섬유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IM증권 리서치센터 변용진 연구위원의 전쟁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무기 재고와 생산 능력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함께 투자, 주식, 부동산부터 금리까지 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중동 리스크는 잊은 걸까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AI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면 그 다음 순환매 섹터는 어디에 있을지 힌트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태우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은 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이태우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또 우리 머니클래스 시간으로 또 찾아뵀는데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또 역사상 신고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 7,400선까지 돌파가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잡아야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강의도 집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특히나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 지금 채널 딱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업의 주제 화면으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업의 제목이 지금 구리 말고 광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구리선이 한계점이 노출이 됐고 그 대안으로 광통신, 광섬유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수업에서 저희가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프리뷰 좀 짚어주세요. 사실 제가 3월 우리 강의 시간 때도 통신에 대해서 빠르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저는 통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 3월과 4월이 지나가면서 통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 옥석 가리기를 오늘 통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고 일단 시장 전반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광통신, 광섬유에 대해서 점차 좁혀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촬영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시총 1조 달러를 등극을 했어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시장이 얼마나 무겁고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에는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가요? 정말 뜨거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지난 이제 4월 28일 날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한번 나타났거든요. 제가 또 자료를 또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네. 전 세계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순위를 쭉 내려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4월 28일 기준으로 8등에 랭크가 됐거든요. 네. 보시면 8등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있는 기업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강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나 대만이 이들을 제치고 좀 위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소비나 금융 관련 이런 경제를 좀 구축하고 있던 그 어떤 국가들이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뭐 소비나 이런 내수를 통해서 가는 국가들은 아닙니다. 테크죠. AI 기반의 어떤 반도체 같은 이런 인프라 관련해서 성장성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기업들 중심으로 경제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강호들보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AI 관련 인프라 기업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 중심으로 관심도가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화면 또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시장이 더 갈 거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6월 증시를 좀 준비를 할 텐데 6월 달에도 그렇고 뭐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게 결국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 자체도 역대 최대 수준을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죠. 뭐 예탁 잔고도 130조 원 내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요즘은 또 ETF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ETF 매수의 어떤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여기에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 한 900조 원 정도의 예탁 잔고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신용잔고 추이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도 그만큼 우리 시장이 뭐 6천조 이상의 몸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비율 자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보면은 뭐 증시는 이렇게 실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유동성이 맞물리는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방을 바라보면서 신고가 랠리를 지속적으로 좀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안에서 물론 모든 업종이 다 갈 수는 없겠지만은 AI 밸류체인 안에서의 유망한 업종들은 지속적인 주도격의 흐름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도주는 눌릴 때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방으로 열려 있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주도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증시의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실생활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뭐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 가도 요즘 주식 얘기 안 하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뭐 올랐더라, 뭐 떨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고객 예탁금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맞아요. 좀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확실히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이미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돌파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하루 만에 또 10%, 20% 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성 기반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분명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온 만큼 단기 과열 구간에서 무리한 진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눈을 돌릴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AI 인프라 이 밸류체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결국 그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과열 구간이다? 그때는 반도체는 잠시 내려놓고 다른 쪽에 한번 집중해보는 AI 밸류체인에 있는 다른 업종에 집중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찾는 게 오늘 네. 수업의 가장 핵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AI 밸류체인 내에 있으면서도 덜 오른 섹터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도 핵심인 게 AI 에이전트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이제는 AI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점에서도 HBM이나 MLCC나 수요가 또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히나 눈여겨봐야 되는 이 변화들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 이 반도체 2024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네. 수요는 너무 폭발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공급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 덕분에 반도체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병목의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쪽들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통신입니다. 네. 통신. 그렇죠. 저는 이제 AI 이 밸류체인의 마지막 퍼즐의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 통신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준비된 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지난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AI의 어떤 가장 주축이 됐던 거는 학습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지컬 AI나 에이전틱 AI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론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스마트폰 한 2,000개 정도를 활용하는 일별 데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랑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데이터 트래픽이 더 많이 처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이 5G 네트워크망이라든지 구리 라인을 활용해서는 데이터 처리가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인프라의 어떤 구축 자체가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이 반도체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게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광통신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그 다음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광통신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제품이 광섬유, 광케이블이거든요. 네. 뭐 보시면은 광섬유 단가도 기하급수로 좀 높아지고 있고 광케이블 자체도 가격 자체가 기하급수로 좀 높아지고 있는 걸 보면은 HBM과 동일하게 이 반도체의 구조와 좀 동일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광케이블도 수요 자체는 전반 기업들이 워낙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공급 자체는 아직 증설이 좀 되어 있지 않고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의 가격 상승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또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미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게 네. 우리나라 이번 1분기 때 어떤 광통신과 관련된 제품들의 대미 수출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급격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근데 앞으로는 더 가팔라질 거다. 어. 그리고 2024년도에 HBM이 보여줬던 흐름과 좀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뭐 통신과 관련해서 물론 지난 3월, 4월 달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부 테마 종목들도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지만 2차, 3차 구조적인 이 투자 사이클에서는 2차, 3차 어떤 파동이 나올 때는 좀 옥석 가리기를 통한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의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심적인 종목을 잘 선별하셔서 보시기만 하면은 충분한 어떤 성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통신이다 답을 주셨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광섬유가 또 광통신 내에서도 촘촘하게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출액에 있어서도 이 놀라운 성장세들이 찍히고 있는 그 숫자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 선생님이 정말 또 쉽게 자료도 준비를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광통신 좋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어떤 걸 가장 옥석 가리기를 해서 보고 계실까요? 딱 옥석 가리기를 하실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은 광통신과 관련해서 국내에 실체가 있는 기업은 많이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미 쪽에 대미 수출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기업들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광통신은 사실 미국의 루멘텀이나 뭐 코이어런트나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수혜 강도가 세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보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많이 없습니다. 있는 게 있긴 한데 네. 그건 오늘 잠시 후에 하나 소개를 드릴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 통신의 어떤 투자 사이클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광통신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큰 게 무선 통신 장비 쪽이거든요. 네, 통신 그래서 장비. 결국에는 이 5G SA나 6G의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중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종목을 바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종목도 바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오이솔루션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이솔루션은 1.6테라 bps 트랜시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가 이제 CPU 구조로 가겠다라고 지난 MWC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말은 광 모듈이나 이 CPU나 GPU 이런 거를 하나의 형태로 결합시켜서 가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광 트랜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오이솔루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과거에 2018년도, 19년도 이 5G 상용화 당시 때 이 종목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당시에 아쉬웠던 게 LD 칩이라고 하는 레이저 다이오드 칩이 내재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는 한데 대부분 다 수입해서 의존을 했었던 것들을 이 기업이 이제 내재화해서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격적인 5G SA에서 6G로 넘어가는 이 투자 사이클에서 이 내재화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기대를 해보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외주에 맡길 필요 없이 거의 독과점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면은 올해를 넘어서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이솔루션을 꾸준히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월봉상 여전히 2020년도 고점 구간대에서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 자체는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기술적으로도 추세의 어떤 상승 흐름들, 일부 월봉상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것들은 앞서 이제 2020년도, 21년도, 19년도 때 물량 소화를 거쳐가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과 앞으로의 이 과거 5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 사이클을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020년도의 어떤 고점 수준은 중장기로 돌파가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오이솔루션은 조정 시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시에 오이솔루션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시나리오는 저는 2020년도 고점 돌파를 시나리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는 뭐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뭐 눌릴 때마다 보통 요즘 이 패턴 자체가 한 조정은 한 5일에서 10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 구간은 한 3, 4거래일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3, 4거래일 동안 그동안 눌렸던 구간을 대부분 다 상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계속해서 뭐 사고 팔고 전략 이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시면은 2020년도에 고점 돌파 그거를 노리면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우리가 2020년도에 고점을 한번 노려보면서 가져가자 전략까지 좀 상세하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이 광통신 쪽에 있어서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미국과의 좀 연결성을 가진 종목들이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연결고리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광통신 하면은 많은 네. 분들께서 좀 테마주들 떠오르시거든요. 맞아요. 3월 달에 뭐 주가가 500%, 1000% 올라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종목은 사실 좀 폭탄 돌리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실체가 있는 기업은 국내에 몇 없습니다. 대한광통신이나 오늘 소개해드릴 TMC라고 하는 이 기업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MC도 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사실 이 TMC가 광 케이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이 되겠죠. 해상용 케이블 이런 것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실적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3월달에 전쟁 리스크가 좀 터지면서 유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쵸, 고유가. 그쵸. 네, 고유가 상황일 때 오히려 TMC는 실적 구조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매크로 환경도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업황에 이제 고유가 흐름들이 나올 때마다 해상 플랜트 발주가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원전이나 뭐 해상 케이블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 여기에 더해서 성장 모멘텀이 광 케이블 쪽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이제 광 케이블 쪽으로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과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이제 광통신 기업으로 좀 꼽아 보면은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코닝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코닝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코닝이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한테 이 광 케이블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TMC가 이 코닝을 통해서 미국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북미 쪽에서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은 이게 지난 4월 달에 NH투자증권에서 컵데이 할 때 TMC에서 직접 발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 케이블 쪽으로는 미국 현지 그 생산 거점도 가지고 있고 밸류 체인에도 들어가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업 가치의 이 앞으로 통신의 투자 사이클에 맞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TMC도 뭐 한 번 급등이 나오면 연속성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조정 시에 잘 모아놨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TMC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조정할 때, 조정을 받을 때 담아뒀다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고유가 상황에도 수혜를 받고 있고 광 케이블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이 산업용 케이블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짚어주셨는데 이 코닝이라는 미국의 기업에 직접 납품을 한다, 실체가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급등의 여력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이 테마성에 휩쓸리지 않게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쏙쏙 골라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만 짚기엔 좀 아쉬워서 하나 추가로 더 한번 뽑아주세요. 이거는 네. 그 굉장히 유망한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또 준비한 기업인데 무선 통신 장비 쪽입니다. 네. KMW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과거에 2018년도, 19년도 그때 당시에 5G 투자 상용화 때였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통신 장비 종목 중에선 거의 대장 종목이었어요. 그때 당시 뭐 2017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저점 대비 고점까지 뭐 2000%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고, 앞단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멘텀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나와줬고,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뭐 100%, 200%더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이게 월봉상의 흐름입니다. 지난 한 6년가량 주가 조정을 갔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 동반해주면서 대바닥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MW를 좀 수혜 강도를 높여서 볼 수 있는 게, 앞서 제가 광통신 쪽은 사실 미국의 뭐 루멘텀이나 코이어런트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가는 건데, 지금 무선통신 장비 쪽은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의 제품들을 배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 이 통신 장비 쪽의 시장 점유율 1등이 어딘가 보게 되면은 화웨이입니다. 근데 화웨이 장비를 당연히 못 쓰게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밑에 기업들이 수혜를 좀 낙수 효과를 받겠죠. 그쵸. 그래서 보면 에릭슨이나 뭐 노키아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미국의 6월 주파수 경매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들이 나와줄 건데, 그때 관련해서 국내 주요 통신 장비 기업들이 과거에 5G 그 상용화 당시 때도 북미 쪽으로의 어떤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KMW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낙수 효과를 받았을 때 KMW도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아니면 노키아라든지 이런 쪽 중심으로 밸류체인 사슬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1,100억대 이상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과거에도 뭐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 반응이 있고 실적 찍힌 이후부터도 주가 상승 탄력이 뭐 1년 가까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많이 오른 기업보다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을 집중한다, KMW를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도 같이 한번 좀 챙겨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고요. 광통신 장비 쪽에서는 이제 중국 쪽이 차단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KMW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2020년대 그 네.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뭐 지금 현재 뭐 5월 6일 기준으로 2020년도 고점이라고 하면은 네. 주가가 한 160% 정도만 오르면 돼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신의 이 대규모 투자 사이클을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반도체와 같은 구조로 이 병목 자산으로서의 부각이 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2020년도에 그런 고점도 무난한 돌파가 중장기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한 5, 6년 동안 매물층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4만 원, 5만 원 구간대 있습니다. 그 물량들은 좀 소화가 해가는 과정들은 거칠 수 있겠지만은 그 물량 소화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향 기조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오이솔루션과 동일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짚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태우 매니저님과 함께 반도체에 대해서 포모가 강하게 오고 있는 시장 흐름이잖아요. 이 속에서 어디에 눈길을 둬야 될지 그 힌트들을 짚어봤습니다. 매니저님께 궁금한 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가까이에서는 어디서 더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MBN골드 이태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뭐 장중이나 장 마감 이후나 뭐 이렇게 시황이나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업종부터 종목들 자세하게 좀 리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제가 뭐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인사이트도 자세하게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쓸쓸하게 외롭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즐겁게 자연스럽게 또 소통하면서 또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태우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이 구리 말고 광섬유라는 수업 주제를 토대로 상세한 내용들 배워봤는데요. 지금 반도체 말고 우리가 통신에 집중을 해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수혜 종목들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방법들도 제시가 됐으니까요. 참고해서 우리 네이버 밴드에서도 함께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 수업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 협상 기대 또 경계감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의 방산주들은 수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타고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주는 수출 수주 이 계약 시기를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대내외 변수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방산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클래스 2교시에서 IM증권 리서치센터 변용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걸로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훈훈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 주셨거든요. 정확히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살짝 예고편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방위 산업에 대한 그런 세간의 관심이 또 한 번 스텝업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한 번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스텝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이번 전쟁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 살짝 좀 차이가 있고 그 부분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깊게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전쟁 전략보다 중요한 게 무기 재고와 생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략 싸움만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재고를 누가 빠르게 또 채고 또 무기를 얼마나 빨리 찍어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AI가 워낙 스마트하게 지금 전쟁 안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한 무기들이 우리 방산의 미래 전략을 어디까지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하나는 재고 부분하고 그리고 AI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재고 측면, 생산량과 재고 측면이 특히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팩터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양측에서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쐈고요. 그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고 거기에 대해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공격 미사일보다 2~3배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의 개전하고 96시간 안에 미국이 자국하고 이스라엘 우방국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방어 미사일류들을 30% 이상 한 번에 소모를 해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연간 생산량이 한 600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96시간 만에 1000발을 넘게 소모를 했어요.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급속도로 소모가 됐고 이 재고를 물론 그 이후로 지금 전쟁 거의 2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 넣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3에서 4년, 길게는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생겨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서로 양측의 그런 소모량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사실 쏠 무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고가 첨단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고요. 이게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좀 지상 무기, 탱크나 장갑차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상 무기보다는 미사일류로 좀 하다 보니까 양상이 조금은 달라졌고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좀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I 관련해서는 또 이번 전쟁도 그렇지만 러우 전쟁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최초로 사람 없이 기계들만으로 러시아군 진영을 한번 점령을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무인 차량들하고 드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지상군을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러시아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 보던 저도 어릴 때 봤지만 터미네이터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형태만 조금 달랐다 뿐이지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전장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들하고는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상전에서 이제 막 총을 들고 싸웠던 그런 영화를 많이 봐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터미네이터를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네. 단기간에 끝내겠다라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2개 전선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도움을 좀 청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한다면 지금 해법으로 한국을 공동 생산 기지나 MRO, 이 수리 허브로 낙점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K 방산이 좀 위험이 있구나라는 걸 알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있긴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러브콜이 우리에게는 크게 이점만 있다고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특히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정치 지형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뭐 생산 자체까지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주변국,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을 좀 약간 불필요하게 자극을 할 수도 있는 점은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될 문제고요. 물론 저는 이제 방위산업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뭐 MRO 기지나 뭐 이런 쪽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에 오는 그런 수혜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를 비롯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생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나 뭐 그런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번 전쟁에서 특히나 약점으로 드러난 게 생산 능력입니다. 정비 능력은 포함한 거고요. MRO라는 거는 결국은 생산을 하고 무기는 유지 보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의 공유를 실질적으로 협의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약간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의 그런 강점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정치 지형, 외교적인 부분, 주변 국가들의 그런 지정학적 그런 긴장도를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은 좀 국가적으로 좀 판단을 할 문제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방위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또 스텝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미사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격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이란이 GPS를 또 교란하거나 혹은 국가 인프라를 해킹하는 이 전자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무기가 얼마나 똑똑해지느냐가 문제일 텐데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도 AI 기반의 차세대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보셨을 때 이 우리 증시만의 우리 방산만의 AI 필살기 어디까지 준비가 됐을까요? 좀 아쉽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과 그 우리나라 군의 AI와 전자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상 무기나 뭐 이런 쪽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열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자전 능력을 뭐 일괄적으로 뭐 탱크 숫자처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인 군사 매체들을 통해서 봐서 판단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자전 능력은 한 5위권에서 한 10위권 정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약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어적인 전자전 그리고 공격형 전자전 이런 쪽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 방어형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방어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잠재적인 공격부터 지켜야 하는 능력들을 먼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방어적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수익권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대국을 교란하거나 뭐 이런 공격형 능력에 있어서는 좀 열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발전을 좀 더 하고 있는 게 전자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인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산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LIG 넥스원에서 이걸 방사청으로부터 수주를 해서 2034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고 전자전기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자전 능력은 또 한 번 스텝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있을 거고요. AI 측면으로 좀 얘기를 돌려보자면 AI는 아직은 뭐 어느 나라도 이렇다고 할 정도로 수익권으로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다 초기 개발 단계이고 그나마 지금 실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항상 앞서가고 있는 미국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AI 능력은 사실은 좀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쪽보다는 약간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력 좀 측면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잘 아시는 미국의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 팔란티어가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하고 뭐 무인 체계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또 HD 현대중공업 그룹하고도 무인 수상정 이런 쪽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약한 부분은 그런 선진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셨듯이 2035년까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 기술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업을 계속 기대해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 자체는 공동 개발도 물론 단독 개발도 네. 물론 좋겠지만 기술적인 그 변화 트렌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의 힘을 빌리고 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판단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우리 우방국인 이제 미국이나 네. 이런 선진국들의 그런 기술이 좋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용해서 우리가 협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왠지 방산도 좀 반도체처럼 엔비디아를 필두로 묶였던 그런 진영과 비슷하지 않나 비슷할 것 싶습니다. 같습니다. 네, 협력을 하더라도 대장 우위에 있는 종목들, 기업들과 어떻게 협업을
공급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방점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비싸고 큰 미사일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드론 공격을 보면요. 정말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 대신에 그냥 수천만 원짜리 드론이 벌떼처럼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압도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자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방산위로 대비를 해봤을 때 레이저 무기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한국형 자폭 드론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면 투트랙 전략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또 중요한 부분 또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싸고 좋고 성능 좋은 무기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러우 전쟁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저가형 그리고 수량이 많은 무기들 네. 뭐 자폭형 드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가성비라는 측면이 또 무기에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말씀하신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는데 필요한 미사일이 한 발에 막 10억 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우방국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격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투트랙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첨단 무기를 그렇다고 비싸고 좋은 무기 개발 안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역시 투트랙으로 저가형 다량의 무기를 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AI 기반의 뭐 무인 수상정이라든지 군집 무인기 그런 것들을 역시 다층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동 전쟁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천궁2였습니다. 실제로 그 미사일을 격추에 나서면서 그 능력을 또 체크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이란의 위협이 커질수록 천궁2를 빨리 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조 속도가 빨라서 기다릴 게 없다라는 게 국내 방산의 특징일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을 다 제쳐놓고 봤을 때 국내 방산, 우리를 선택하게 만든 한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거의 다 답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납기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네. 그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천궁과의 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경쟁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지금 그런 중동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납기가 밀리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유럽 국가들 이런 쪽에 벌써 납기 지원을 미국에서는 통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 중동 국가에서도 패트리어트를 받고 싶지만 사실상 지금 받을 만한 수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 UAE 같은 국가에서는 우리랑 이미 계약을 해놨던 천궁 미사일을 조기 인도를 지금 해갔습니다. 이미 좀 조기 인도를 지난 3월에 어느 정도 해갔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지만 언급을 좀 꺼리고는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추가적인 물량을 더 중동 국가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랑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카타르 같은 주변 중동 국가에서도 천궁이나 LSM 이런 무기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방산 무기의 강점은 미사일을 비롯해서 전차나 자주포 이런 지상 무기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런 무기 체계를 빨리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고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나온 그 중요성, 납기에 대한 중요성, 재고와 수량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성비를 다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게 천궁2잖아요. 네. 그것 외에도 우리가 좀 방산주들을 볼 때 굉장히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런 무기들은 좀 더 없을까요? 귀가 솔깃할 만한 무기들이 현재로서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있고요. 네. 지금 이란 전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 드론이나 그런 미사일류들을 요격을 하는 무기들이 아무래도 천궁을 비롯해서 LSM, 그러니까 천궁은 중고도 요격 미사일이고 LSM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수요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드론 요격을 할 수 있는 하나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천광이란 또 레이저 무기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상용화가 돼가지고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도 지금 수요가 조금씩 태핑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존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에서 만들고 있었던 비호 복합이라는 또 복합 대공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 쪽도 수요가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런 대공 무기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전쟁 이전에 러우 전쟁 이후로는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상 무기들, 그러니까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 이런 무기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여러 국가들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대공무기가 하나 더 얹어졌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 업계를 봤으니까 네. 기업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산 이야기하면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계 방산 기업 중 1위죠. 로키드 마틴인데요. 수치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전 세계 50개국 그리고 공급망만 하더라도 3,0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S&P 500을 주가가 가뿐하게 넘어섰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방산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전투기 만든 회사로 알려져 있는 게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떤 저력을 가졌길래 이렇게 압도적인 평가를 받는 걸까요? 로키드 마틴 일단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거의 뭐 100조 원을 넘어서 2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는 이제 네. 그런 주식인데 제가 한국의 방위산업 애널리스트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좀 더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더 네. 매력도가 있고요. 특히 그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로키드 마틴 주가를 보시면 약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락세로 약간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적인 측면이고 기업의 특성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맞는데 그 전투기를 가장 잘 만들고 뭐 F-35라든지 최신 전투기를 만드는 기업이 맞고 거기에다가 이란 전쟁 이후로 주목이 된 거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패트리어트 같은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은 맞지만 이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보다 열위에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납기, 그런 미사일류 같은 것들의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거를 공급하기에는 약간은 지금 좀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물론 저도 그 좋아하는 기업이고 방위산업 애널리스트로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 네. 그리고 향후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오. 로키드 마틴은 사실은 과거에는 배당주로 어떻게 보면 좀 분류가 됐었던 그런 네. 주식이에요. 근데 전쟁 이후로 물론 주목을 좀 받았지만 주가 흐름을 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낫습니다. 너무 든든한 이야기니까 국내 바로 방산주들을 체크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로템 1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15.4% 증가. 이걸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던데 철도도 있지만 K2 전차가 최근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현대로템만 놓고 보자면 이 기업의 강점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로템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 전차가 있고 뭐 디펜스 솔루션, 뭐 레일 솔루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방산 회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주력 제품이 K2 전차, 세계 최고의 전차 중인 하나인 K2 전차가 있고 이번 분기 폴란드 역시 향으로 무기들 전차 수출이 잘 되면서 영업이익률 좋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현대로템의 강점은 아무래도 전차라는 그 제품 자체에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라는 제품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 러우 전쟁 이후로 단일 제품으로서는 가장 많이 좀 파괴가 됐기도 하고 거꾸로 더 채우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K2 전차, 현대로템이 전 세계에서 생산 능력이 사실상 가장 좋은 업체입니다. 미국이나 뭐 유럽 업체들, 독일 업체들 이런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고 특히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레오파드 전차 이거의 생산량이 1년에 100대가 안 되고 일각에서는 한 50대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대로템의 지금 생산량은 100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력 측면에서 가장 좋은데 수요는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이라서 향후의 업사이드 측면을 보자면 전차 굉장히 단일 제품으로서 매력이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지금 뭐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를 포함해서 유럽의 뭐 루마니아나 이런 국가들에서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로템 지금 하반기에 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라크 향으로 또 대량의 그 K2 전차 수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스크를 뭐 안 짚어볼 수는 없겠는데 리스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전차 한 가지 제품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고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대량 수출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실망을 하고 주가는 좀 잘 안 가고 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이지만 단기적으로 뭐 수주 소식이 좀 안 나오고 했을 때는 주가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 그리고 또 국내 방산주 안에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살짝 아쉬웠는데 네.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2분기부터는 믿고 간다라고 굉장히 리포트를 좋게 내놓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1분기에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대부분 방산 회사들의 좀 계절성에 따른 겁니다. 방산 회사들 대부분이 상저하고 실적을 보이고 4분기 실적이 통상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게 국방비 지출의 좀 특성인데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농담으로 보도블락 연말 되면은 다시 갈아엎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그것들이 연말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국방비의 경우에는 또 특히 좀 그렇고 그래서 연간으로는 사실상 실적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데 1분기에 실적이 덜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2, 3, 4분기에 잘 나올 확률은 더 높아졌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한 라인메탈 같은 네. 회사도 1분기 실적이 별로 잘 안 났는데 그 이후 주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예, 오히려 더 기대감을 키운 거고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얘기를 한 것들이 앞으로의 파이프라인 수주 가능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사우디 대형 패키지 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가능성은 오히려 지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이제 2분기, 하반기까지 방산주 어떨 네. 거라고 보실까요? 하반기까지 방산주 방금 실적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실적은 1분기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하반기에 더 잘 나올 가능성 더 커졌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LIG 그 DNA 이런 회사들의 수주 가능성도 중동발로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는 이게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그런 중동 전쟁이 정세가 안정이 되고 나면은 발주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도 뭐 나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그런 실적과 수주가 쌍끌이로 가는 그런 양세가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하반기에도 역시 좋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뜨거운 종목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이번에 사명을 변경하면서 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방산 전시회죠. SAS 2026에 참가해서 비공 등 해상 무기 체계를 조금 공개를 했다고 해요. 네. 이러한 모멘텀들이 LIG DNA에게 어떠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도움이 좀 될까요? LIG DNA 지금 이란 전쟁 이후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네. 해서 사실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LIG DNA가 그 밸류 측면 우리가 보통 퍼라고 얘기하죠. 멀티플로 봤을 때 한 50배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쟁 당사자, 지금 중동 국가들이죠. 거기에 실제로 계약을 하고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양상과 겹쳐지냐면 러우 전쟁 개전 이후에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회사들이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전쟁 당사자들한테 무기를 공급을 하고 직접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최고의 밸류를 받았는데 네.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은 최고 밸류를 받지 못했어요. 왜? 정치 외교적인 이슈로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거나 혹은 폴란드 같은 주변 국가로부터의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LIG DNA는 지금 전쟁 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무기를 공급을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오히려 더 그때보다 좀 나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비공이나 그런 무기들이 수주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지만 뉴스에서는 사실은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게 특히 그런 LIG DNA의 주력 제품인 PGM이라고 정밀 유도 무기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닉이라고 합니다. 비닉 사업이라는 거는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는 비밀 사업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수주 가능성들은 굉장히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는 순간 다시금 주가에 좀 모멘텀을 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봤고요. 저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받아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또 함께해 주셨잖아요. 네. 소감 한 말씀 있으실까요? 많이 떨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진행을 편하게 해주셔서 잘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의 공부에 또 함께 선생님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머니클래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인사이트로 새롭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